압축적으로 잘 들으십시오. 예,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입니다. 4분 내에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요. 다음 페이지. 일자리 여건을 보면 공급 측면에서는 금년 1, 4분기에 GDP 성장률이 1.1%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성장은 많이 되고 있지만 소비가 좀 침체되고 또 수출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른쪽 도표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취업 유발 계수가 수출은 8.1%입니다. 전 산업 평균이 12.9%, 그다음에 서비스 같은 게 17.4%인데 이렇게 취업 유발 계수가 작은 쪽에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거에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생기는 이런 공식이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예, 다음. 수요 측면에서 보면 청년의 실업률은 2013년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 선진국들은 청년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그 에코붐 세대, 우리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91년에서 95년생들이 취업 전선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25세에서 29세 미취업되는 그런 실업자 수가 당분간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민간에서 당연히 만드는 게 맞는 얘기인데 다만 민간에서 일자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서 공무원에서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7년 추경에서도 공무원 1.2만 명 증원, 사회서비스 인력 2.4만 증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포함된 12,000명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부 다 공무원들이 국민 생활 안전 분야의 인력이고 지역 현장 인력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 1,100명, 그 다음에 119 구급대 요원들, 근로감독관들 이런 지역 현장 인력이 전체 12,000명 중에 90%입니다. 그 현장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군의 부사관 1,500명 증원하는 그 1,500명 빼고는 전부 다 지역 현장 인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필수 수요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 특수화 4명당 1명씩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충족이 안 돼서 그런 부분 우리 충족하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고요. 다음. 이런 일자리 창출은 재정의 역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되고 규제 완화를 정부에서는 하고 또한 직접 창업하는 데 지원하고 신산업 육성 등 해서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실패했을 경우에 재기하는 지원, 그다음에 신산업에 대한 지원,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요. 청년을 3명 채용할 경우에 마지막 1명에 대해서 임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소상공인에 대한 그 창업이라든지 그 경쟁력 강화 지원, 전통시장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계층별로 봤을 때 청년의 경우에는 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취업 상담이라든지 직업 훈련 또 직업 알선을 통해서 취업 지원을 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간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의 경우에는 취업 성공 패키지 3단계 취업 알선 단계에 있어서 한 3개월 동안 그 구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내일 처음 공제라 그래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하고 장기 근속을 돕기 위해서 작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2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200만 원, 금년 기준 1,2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서는 1,6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조건을 해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그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육아라든지 보육 그리고 일단 육아 때문에 퇴직했던 분의 그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엔 이제 정부의 입장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볼 순서인데요. 먼저 여기 큐시트에 나온 순서대로 자유한국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제가 말씀. 먼저 합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시간 4분입니다. 네, 지금 10시 26분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째 고민하는 문제고요. 선진국, 후진국 막론하고 또 뾰족한 해법이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이 어려운 문제를 선거 공약 수준의 비전문적인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이념 정파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일자리는 일거리의 파생 상품입니다. 일거리가 없는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을 둘이 쪼개자고 그러고 세금으로 공무원 채용하자고 그러고 심지어는 강제로 일자리 할당하자고 합니다. 이게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려면 우선 일거리를 늘려야 됩니다. 일거리 늘리는 방법은 경제 활성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활성화되어도 고용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 쓰기를 주저한다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왜 주저할까요? 조그만 식당이라도 운영해 본 분들은 다 압니다. 매출이 늘어도 사람을 더 썼다가 나중에 매출이 줄면 해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쓰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 더 쓰게 되고 매출이 늘면 일거리가 늘면 임시직을 고용해서 대응합니다. 이 결과 대한민국은 실업자는 넘치는데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세계 최장인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자명합니다. 먼저 재정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되 그 확장적인 재정 기조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돼야 합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경제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고용 관련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제도는 매우 고용 적대적입니다. 고용 창출에 부정적 효과를 내는 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고용 의무화,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노동시장을 더 경직적으로 만들고 고용을 축소시켜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 한국 경제를 고용 절벽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의 논리에 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자는 것은 임금 소득이 있는 사람, 일자리에 있는 사람 돈 더 주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결국 생산 비용의 상승을 초래해서 제품 가격의 상승, 물가 상승, 특히 서민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날릴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의 감축은 불가피하고 오히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주체들의 투자와 저축 행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예산이든 조세든 재정 정책은 장기적으로 나라 경기의 투자와 생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정의 역할은 바로 투자 활성화, 생산성 제고, 경쟁력 향상, 생산 애로 요인 해소에 맞춰져야 합니다. 일자리 추경을 한다고 하면서 세금으로 정규직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노인과 저소득층에게 단기적인 생계 보조금이나 지급하는 것으로는 일자리는커녕 오히려 장기적으로 나라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자리는 경제활동을 통해 만드는 것이고 재정은 바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사람 쓰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도록 해줘야 경기 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초 줄여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말씀해 주시죠. 4분입니다. 네, 청년 실업, 양극화, 또 일자리 창출 다 연결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제 활동의 정상적 결과로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물론 파격적으로 예외적으로 정부가 아까 우리 예산실장님 말씀처럼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어야 할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재정 건전성을 떠나서라도 우선 이미 큰 정부, 너무 큰 정부, too big government 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규제가 개혁되고 혁파되어야 할 겁니다. 중앙정부가 특히 쥐고 있는 이 규제권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것은 개혁이고, 그 개혁 중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공공부문의 개혁일 겁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의 청사진 없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만을 기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 이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적신호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이 경기 활성화랄까, 경제 성장에 푸른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아까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공무원을 새로 늘리겠다는 숫자가 12,000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17만 4천 명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해서 매년 3만 8천 명의 공무원을 새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만 4천 명을 5로 평균하면 3만 5천 명. 그런데 이제 5년째는 많이 못 늘린다고 본다면 4로 나눈다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 매년 3만 8천 명을 뽑고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3만 5천 명을 뽑게 되면 7만 3천 명을 매년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를 배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것을 위한 재정 부담은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일입니다. 한번 뽑아놓으면 우리 철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30년간을 가게 됩니다. 그 뒤에 공무원 연금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었지 않습니까? 1,433조 원입니다. 그런데 100몇 조 원이 새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62%가 공무원 연금을 주기 위한, 충당하기 위한 부채입니다. 국가의 고정 부채를 계속적으로 늘리게 될 것입니다. 더더구나 만약에 공무원을 배로 늘리게 되면 당연히 민간 부문이 어떻게 될까 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대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아마 대기업 미만의, 그러니까 중소 또는 영세 기업에서는 쓸만한 젊은이 찾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미 공무원 공시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 이번에 9급 공무원 그걸 봤더니 22만 명이 응시였어요. 근데 작년보다 6만 명이 정리해 주세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적어도 뭐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의를 떠나서 더 이상 공공부문의 개혁과 부분과 구조조정을 전제하지 않는,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국가 백년되기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불행한 일이다. 막아야 된다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말씀해 주시죠. 아주 상식선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돈이 시중에 많이 돌으려면요, 가계가 소비 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활기를 찾아주거나, 그 두 가지가 아니면 하나뿐이 없거든요. 재정을 많이 풀어서 시중에 돈이 돌게 해줘야 되는 건데, 가장 나쁜 거가 세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가 잘 되면은 선순환이 되는 거고요. 강제적으로 하려면 세 번째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마지막 수단, 세 번째 수단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데서 문제가 있고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민간 영역에서 생산 활동을 계속해 가지고 거기서 창출이 돼야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재정으로 가고, 그게 공무원 임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대다수 국민이 민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생산 활동을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는 공무원에 대한 시각이 과연 우리가 짐을 지고 가야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는가, 그런 영역으로 보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출발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민간에서 제가 듣기에는 일부 지금 그 취업의 애로를 겪고 있는 자식을 부모 빼놓고는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돈 더 걷고 부자들 돈 더 걷어서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안은 될 수 없습니다. 용어를 제가 자꾸 바꾸라 그러는데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민간 영역에서 일어나야 창출이지 공무원 숫자를 증원하는 거는 창출이라고 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 늘리기, 덧뽑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민간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이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줘서 여기에서 수요가 나와가지고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세금을 더 내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잖아요.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대기업과 가진 자들로부터 더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용납하실 거죠? 이렇게 국민들에게 묻고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것이 오바마가 얘기한 대로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라고 지적하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런 식이 저는 뭐 일정 부분 직군별로 영역별로 이거 공무원 숫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넣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해외로 나가려는 그런 기업 유출, 해외 유출을 막아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뭐 수도권 규제, 뭐 자꾸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 있는 기업들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조성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토양이 좋아지는 거지. 이 토양 속에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서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재정이 곳간이 차면 공무원을 뭐 더 뽑든지 이런 그 사회적 서비스망을 더 강화하는 데 쓸 수가 있지. 지금처럼 예. 일정 세대의 취업이 막혀 있다고 해서 이거를 해소하겠다고 정리해 주십시오.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면 이것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그럴 재정 수요가 나올 거다. 그리고 더 큰 예. 문제는 민간에서 활성화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예.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의당 차례죠. 김용신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재정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통해서 창출하고 전환할 거냐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민간 부분에서의 일자리의 질을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재정 투여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래 산업과 관련된 신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이제 공공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문제 역시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정의당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을 보더라도 이른바 OECD 국가들은 지난해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른바 민간 부분에서의 일자리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한 한계의 산업적 구조적 측면에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의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의 국가의 정부의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OECD 대부분의 나라들 평균적으로 본다면 2005년에서 금융위기를 겪고 난 2013년 기준으로 이른바 그 일자리에서의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14%에서 21%로 한 7% 정도가 공공부문이 차지한 일자리로 비중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같은 기준으로 2013년 기준으로 아직 전체 일자리 중에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7.6%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2015년 기준으로 지난 며칠 전 이제 통계청의 지표는 다시 한번 발표가 되어서 한 8.9% 정도가 됐는데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거나 매우 적은 상태다. 왜 OECD 국가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 부분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정책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라든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그렇게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문제 역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대책만이 아니라 이른바 실업에 대한 그리고 불안한 일자리와 관련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업 대책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된 이른바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높여내는 문제, 이 역시도 사실 지난 대선에서 5당은 공이 같은 뭐 정책 기조를 발표를 했고요. 사실 정의당이 제출했던 고용보험의 보장성과 관련된 예산이 연 8조 4천억 정도가 투여되는 것으로 예정처가 이제 추계를 했는데 저희보다는 더 높더라고요. 예를 들면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실업급여를 현재보다 거의 2배를 더 받는 정도의 예산 공약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확히 정부와 국가의 책임들을 다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른바 일자리를 다양한 이제 4차 산업에 맞춰서 가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들을 더욱더 강구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하실 말씀이 많죠? 많이 두들겨 맞으신 것 같은데 이제 여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이십니다. 네,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좋은 일자리를 잡아서 취업을 하고 또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는 것이 정답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경제에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전체 경제 지표를 보면 다소 개선되고 괜찮다는 의견을 다들 주십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양극화의 나쁜 쪽에 위치해 있는 청년, 여성, 노인, 중소기업 등은 사실은 계속 어려워지고 청년 실업의 경우는 재앙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죠. 그래서 우리는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셨죠. 사실상의 체감 실업률이 거의 24%에 이르고 있다고 고용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는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죠. 2006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2.8%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는데 2016년 10년이 지나서 개선되기는커녕 정규직의 53.5%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과거 정부의 정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낙수 효과를 기대한 경제정책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과거 정부가 그러한 성장 정책을 펼친 거 아닙니까?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파이를 키워나가면서 거의 낙수 효과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분배하자 이런 이론을 가지고 그런 경제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이 전혀 현실에서는 안 먹힌 거죠. 낙수 효과가 실제 경제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국제기구들도 낙수 효과는 허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내수를 확대해서 건실한 성장을 이뤄내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그 출발점이고 선결 과제로서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새 정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추경 예산도 편성해서 제출을 했죠. 아까
예산실장이 설명한 것 중에 보충해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원 1만 2천 명 증원 중에 경찰 공무원의 인력 증원은 사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2012년에서 17년까지 2만 명 증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15,000명밖에 못했어요. 이거를 긴급하게 제대로 이행하자라는 그런 그 공무원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부사관, 군에 복무하는 부사관은 2022년까지 2만 7천 명을 증원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세운 계획이죠. 현재 13,000명밖에는 증원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것을 빨리 더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죠. 예. 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사실 불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원래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몫입니다. 전향적으로 예. 우리가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야당의 입장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여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물론 맨 처음에 정부의 입장을 들어봤죠. 저희 이제 정부 정치권의 입장이 아니라 학계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하대 강병구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먼저 그 몇 개 표를 보여드리고 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관련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70년대에는 부가가치를 10억 원어치 생산을 하게 되면 한 100명 정도 고용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2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소득 분배율 또한 상해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상해에서 이제 내수 기반도 취약해지고 우리나라의 그 거시경제 성장률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락 추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은 앞에서 김용신 정책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률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경우 특히 그 여성의 고용률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임금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임금 비율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여성의 그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기존의 우리나라의 그 조세 재정 정책은 여전히 그 산업화 시대의 잔재인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 남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복지 국가 시대의 성장 전략은 소득 주도형 성장 전략이고 그 패러다임의 어떤 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배 구조 개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기반 위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학자들은 국가의 재정이 수행해야 될 역할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소득 분배 공평성을 유지를 하면서 국민 경제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더해서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을 해야 하며 최후의 고용자로서 국가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에서는 일반 시중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중앙은행이 최후의 대부자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국가 고용이 전체 고용이 취약해졌을 때 국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방기하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피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표에서 보셨듯이 고용 없는 성장과 부족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저성장 시대에는 공공부문의 투자를 통해서 민간부문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그 크라우딩 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일자리 창출의 주된 동력은 분명히 민간 부분이 있지만 최후의 고용자로서 국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정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2쪽에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재정정책 방안을 요약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재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지원. 우리나라는 그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의 노동 시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로시간 단축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공 부문에서의 그 사회 서비스 일자리 당연히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 조달 사업과 공공 투자 사업의 고용 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기존의 노동시장 관련 조세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조 자체가 제조업 수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 하에서 고용 흡수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노동 수요 증가는 한계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초과 노동 공급 상태는 장기간 일정 기간 불가피하게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그렇지만 지금 저출산했던 인구가 1995년부터 발생했는데 이 인구가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시점인 한 2020년경 이후 한 2030년경에 가까이지면은 노동 수요와 공급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수급의 불안정 문제가 다시 조정될 수 있는 자연적으로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2030년까지 향후에 한 13년간의 이 초과 노동 수요를 노동 공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재정이 나서야 되고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는 시각대로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상황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공기업 이런 그 사실은 준 공공 부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보험에 근무하고 건강보험에 의해서 창출되는 인력이 4~50만 개인데 다 민간 부문으로 다 카운트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노인 장기요양 이것도 다 민간 부분에 그 일자리로 카운트되지만 실제로는 다 재정이 만드는 일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감안하면은 단순하게 그 우리가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 사회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 늘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 정부가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를 확대하는 뭐 그런 정책하고도 일간 매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복지 서비스의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그 복지 서비스 일자리가 다시 전반적으로 우리 현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아니라 고용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에 이미 보육과 노인 장기요양과 관련해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남은 일자리가 실제로 우리 그 간병 치매 노인에 대한 뭐 우리 케어하는 뭐 그런 일자리가 상당수 지금 부족한 상태고 이런 중심으로 일자리가 는다 하더라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여성이 가사 그 어르신들을 갖다가 부양하는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여성 고용 창출을 늘리고 결국은 전반적으로 GDP를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득 중심의 성장을 하고 있는 그 고용을 통한 소득 중심의 성장을 하고 있는 스웨덴형 성장 모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단순하게 현금 복지 중심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확대할 때 기본적으로 복지 증가와 함께 일자리도 같이 늘어나는 뭐 이런 식의 우리 일자리 문제가 재정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현금만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서비스 부분 쪽에서는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갖다가 핵파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